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출근길에 직접 기자들을 만나 간단한 질의응답을 해오던 걸 오늘부터 안 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해서 잠정 중단하는 거라고 설명했는데 최근 지지율 하락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두 달 전 윤석열 대통령의 첫 출근 때부터 진행돼 온 출근길 약식 회견. 취임사에 통합 얘기가 빠졌다고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 아침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출근 시간을 앞두고 약식 회견, 도어 스태핑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기자단에 통보했습니다. 대통령실 출입기자 중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출입기자단은 소수의 기자들이 신속 항원 검사를 한 뒤 대통령과 충분한 거리를 두고 질문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대통령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취임 직후부터 이어져 온 도어 스태핑은 60일 만에 중단됐고 윤 대통령은 오늘 기자들과 마주치지 않은 채 출근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출근길 약식 회견은 신선한 소통 방식이라는 평가와 함께 정제되지 않은 일방적인 소통으로 지지율 추락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과거 일을 수사하지 미래 일을 수사할 수는 없잖아요.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했습니까?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을 구실 삼아 약식 회견을 그만두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민주당은 코로나를 핑계로 한 대국민 소통 중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그런 주장들은 절대 사실이 아니라며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선제적 조치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 발 더 나가 대통령 공개 행사의 공동 취재도 최소화하고 대변인 브리핑 역시 가급적 서면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행사의 영상과 사진 등은 대통령실 내부 촬영분을 신속히 제공하고 기자들의 궁금증을 수시로 받아 최대한 성실히 답변하겠다며 기자들과의 대면 접촉을 줄이겠다는 뜻을 공식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윤 대통령의 일정은 기자들 없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물가 대책으로 관심을 모았던 기획재정부의 대통령 업무 보고는 당초 공지와 달리 대통령실이 촬영조차 하지 않으면서 기자들이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지고 부정평가는 급상승한 여론조사 결과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핵심 지지층이 이탈하는 조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정 운영 방식을 바꾸라며 비판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건휘 기자입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8일과 9일 실시한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평가는 긍정 34.5%로 30%대로 떨어졌고 부정평가는 60.8%를 기록했습니다. 리얼미터의 4일에서 8일까지 여론조사에서도 윤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7%,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7%였습니다. 국정 수행 지지도는 일주일 전과 비교했을 때 리얼미터 조사에서 7.4%포인트,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에서 8.3%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정직하게 말하고 솔직하게 말하다 보니까 이제 툭툭 실수도 하고 그러는데 그까지 실수는 별거 아닐 겁니다. 순방하는데 민간인 데려간 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데 해명은 제대로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때랑 조금 비슷한 느낌도 들고요. 특히 리얼미터 조사의 경우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전 연령층에서 국정 운영에 대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높았습니다. 특히 20대와 60대에서 긍정평가가 각각 12.9%포인트, 10.2%포인트 떨어졌고 보수 지지세가 강한 70대 이상에서도 8%포인트가 감소했습니다. 권역별로도 대구, 경북의 긍정평가가 과반 아래로 떨어졌고 부산, 울산, 경남의 긍정평가도 40.9%를 기록해 전통적 지지층이 흔들리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민주당은 국민이 경고장을 내민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생을 외면하고 전 정부에 대한 수사에 몰두하다 보니 취임 2달 만에 레임덕이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생은 무능력, 인사는 무검증, 수사는 무차별적인 이 산무 정권에 국민은 벌써부터 피로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민생 협력을 위해서는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에도 언제든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권의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전국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야권의 공세가 본격화되는 모양새입니다. 두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알고 보니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중단한 대통령의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 대통령실은 코로나19 재확산 때문이다. 반면 여러 언론들은 급락한 대통령 지지율을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 정제되지 않은 발언이 논란을 일으켜서 지지율이 하락했다는 건데요. 이런 해석이 얼마나 정확한 건지 확인해봤습니다. 취임 초기 윤 대통령의 출근길 약식 회견은 큰 논란을 빚지 않았습니다. 이후 한 달 동안 지지율은 꾸준히 올랐습니다. 출근길 발언이 논란을 빚기 시작한 건 검찰 출신 인사와 관련된 발언들. 과거에 민주당 출신들이 아주 고별을 하지 않았습니까? 다음 날 여당 원내대표가 대통령이 당분간 검찰 출신을 기용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수습에 나섰지만 윤 대통령은 다시 출근길에 필요하면 검찰 출신을 더 기용하겠다고 엇박자를 노출했습니다. 이런 논란이 벌어진 6월 둘째 주부터 지지율 하락세는 두드러지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엇박자도 출근길 발언에서 나왔습니다. 6월 23일 고용노동부가 노동시장 개혁 방향을 발표했는데 다음 날 윤 대통령은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건 아닙니다. 직후 여론조사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지르는 소위 데드크로스가 나타났습니다. 지난 4일에는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해 빈틈없이 발탁했다고 강조했는데 김 후보자는 발언 3시간 만에 사퇴했습니다. 이어 지난주 비선 동행 논란이 연일 터져나오면서 지지율은 30%대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특히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는 유일하게 부정평가 이유를 주관식으로 조사하는데요. 대통령의 경험, 자질 부족, 무능함, 신중함 부족, 성급함을 이유로 꼽은 비율을 보면 5월엔 5%였다가 6월엔 7, 8%로 올랐는데 지난주에는 12%까지 높아졌고 발언 부주의라는 답변 항목까지 새로 등장했습니다. 결국 인사와 정책 등이 지지율의 중요 요인이지만 이를 어떻게 전달하고 궁금증을 해소해 주는지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도 확인된 셈입니다. 궁금증이나 아니면 혼선이 해소되면 좋은데 그런 기능은 지금 잘 안 되고 있고 오히려 더욱 혼선이 많아지는 게 문제였던 게 아닌가. 기사에 인용한 여론조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대통령실이 밝힌 이유처럼 코로나19는 최근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발언과 지지율 하락 등 여러 언론이 보도한 다른 이유들이 설득력이 없는 것은 아닌 만큼 이에 대한 설명 역시 사라진 출근길 회견 대신 다른 형태의 소통 과정을 통해 국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알고 보니였습니다. 전 정부와는 다르다. 비교해 보라.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 있게 말한 것과 달리 장관급 후보자들의 낙마가 거듭되고 있습니다. 검찰 출신 중심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과연 제대로 작동하고 있느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측근인 한동훈 장관이 이끄는 법무부 산하에 인사정보관리단을 만들었습니다. 인사정보관리단이 공직 후보자의 재산이나 비위 경력을 검증하고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실과 인사기획관실이 최종 검토해 인선하는 방식입니다. 6월 초 인사정보관리단이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지난 4일 송홍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 지명됐습니다. 과거 학생들과의 술자리에서 성희롱성 발언이 불거졌지만 윤 대통령은 오히려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전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 또 다른 질문. 이 발언 5일 만에 어제 후보가 스스로 사퇴했습니다. 동료 교수는 송 교수가 과거 발언이 문제될 걸 알고 처음부터 고사했다면서 오랜 고민 끝에 제안을 수락했었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 인사검증단과 대통령실 인사참모들이 발언 내용을 검증 과정에서 알고도 큰 문제 아니라 판단했다는 겁니다. 정호영 후보의 아빠 찬스 의혹, 김인철 후보의 방석직 논문 심사 논란, 김승희 후보의 정치자금 사적 사용 의혹, 그리고 박순애 교육부 장관의 만취 운전 경력. 인사검증 과정에서 대부분 포착됐지만 그냥 넘어갔다 문제를 키웠습니다. 검찰 측근들로 구성된 대통령실과 법무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위법이냐 아니냐를 따지면서
국민 눈높이와 상식은 검증의 기준에서 소홀히 다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거듭된 부실 검증과 인사 책임에 대해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또한 인사 기준과 검증 방식 또한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합니다. 윤 대통령은 새 정부의 인사 시스템이 미국의 FBI식이라 자부했고 후보들의 자질도 전 정부와 비교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논란과 자진 사퇴가 반복되면서 인사 검증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문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달 동안 공석이던 금융위원장을 새로 임명했습니다.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한 4번째 장관급 인사인데 이번 인사도 논란입니다. 김주현 신임 금융위원장은 바로 직전까지 여신금융협회 회장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신용카드사들의 이익단체 대표를 금융정책 책임자에 앉힌 겁니다. 이해 충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김주현 신임 금융위원장은 정통 금융관료 출신입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행정고시 동기이고 재무부와 금융위원회 요직을 두루 거쳤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경력이 논란입니다. 2016년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대표이사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러다 2019년 여신금융협회장이 됐습니다. 여신금융협회는 신용카드사, 리스와 할부 금융회사, 그리고 벤처투자회사 등 131개 민간 금융회사들이 만든 이익단체입니다. 규제 완화 같은 업계 이익을 대변합니다. 올해 1월 김주현 당시 여신금융협회장은 신년사에서 신용카드 업계의 이익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쟁사인 빅테크와 비대칭 규제 문제, 카드 수수료 인하 문제입니다. 그런 그가 곧바로 금융위원장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책임자가 된 겁니다. 카드 업계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협회장이었다라는 측면에서 굳이 꼭 그런 사람을 금융당국의 수장으로 썼어야 되냐 그런 의문은 드는 거죠. 이해 충돌 논란에 대해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여신협회장으로 있으면서 업계의 상황을 갖다가 조금 더 깊게 볼 기회가 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특정한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기는 그건 바람직하지도 않고 또 실제로 가능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새 정부의 초대 내각과 대통령 참모진 가운데 민간기업 사회이사 출신은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7명에 달합니다. MBC 뉴스 김아영입니다. 3년 전 동료 선원을 살해한 걸로 조사돼서 귀순을 받아들이지 않고 북한으로 추방한 이른바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통일부가 당시 결정이 잘못됐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진상규명 지시에 이어 국정원의 고발, 통일부의 입장 번복까지 빠르게 이어진 건데요. 엄지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9년 11월 2일, 이틀간 북방 한계선 주변을 오르내리다 내려온 북한 오징어잡이 목선 한 척이 우리 해군에 납포됐습니다. 배 안에는 선원 2명뿐.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정부는 닷새 만인 7일 판문점을 통해 이들을 추방했습니다. 귀순하려고 온 게 아니라 북한에서 선장과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망치다 넘어왔다는 게 당시 정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우리 사회 편입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흉악 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추방 결정을 발표했던 통일부는 3년 뒤 헌법상 이들도 우리 국민으로 봐야 했다며 당시 결정이 잘못됐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북한으로 넘겼을 경우에 받게 될 여러 가지 피해를 생각한다면 탈북 어민의 북송은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3년 전 발표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요구로 한 것이고 정작 합동조사엔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한다며 진상규명 필요성을 직접 언급했고 이어 국정원은 당시 조사를 강제로 일찍 끝냈다며 서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한 바 있습니다. 3년 전 북송 당시 통일부나 군은 우선 선원들이 당초 북한 자강도로 도주하려다 일행이 체포되자 남쪽으로 내려온 점, 또 우리 군의 단속에도 거듭해서 도망치려 했던 점 등을 이유로
귀순의 진정성이 없다고 결론냈습니다. 현행법상 북한 이탈 주민이 살인 등을 저지른 흉악범일 경우 법적 보호 대상도 아니란 점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결정 근거가 적절했는지 또 외압 여부 등은 이제 검찰이 밝히게 된 가운데 3년 만에 정반대의 결론을 낸 통일부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엄지인입니다. 초유의 당대표 징계로 내홍에 빠진 국민의힘. 일단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를 대행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준석 대표를 향해선 윤리위원회의 징계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는데요. 당 내에선 대표직 사퇴 요구는 물론이고요. 재징계 가능성까지 언급하는 등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먼저 임현주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이준석 대표의 자리는 없어졌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대표의 징계 수용을 거듭 촉구한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성과는 인정한다면서도 뼈 있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지난 대선과 지선 승리는 당원의 승리이자 국민의 승리입니다. 특정인의 인기나 개인기만으로 이뤄낸 것이 아닙니다. 오전부터 초대선 중진 의원 모임을 잇따라 연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통해 권성동 직무대행체제에 힘을 모으기로 결의했습니다. 당대표 직무대행체제로 당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대표의 사퇴 없이 6개월간 권 원내대표가 직무를 대행하기로 한 건데 이 대표의 즉각 사퇴와 조기 전당대회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지요. 그래서 빨리 세술은 세불에 담는 것을 마음으로 저는 빨리 전당대회를 통해서 세술을 특히 초선 모임에선 당 윤리위원이었던 유상범 의원이 이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가능성까지 언급하는 모습이 영상에 담겼습니다. 아닐 경우도 있는데 지금까지 조사한 걸 흘러보면 저기 공소시 남아있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아니라고. 그걸 다 거짓말했잖아. 나 안 했다고. 그게 더 중요한 거지. 당내 갈등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까지 영향을 미치자 일단 권성동 직무대행체제로 혼란을 수습하는 데는 의견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직무대행체제가 6개월간 유지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해 보입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오늘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정을 취소한 채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하지만 점점 더 고립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 대표가 쓸 수 있는 반격 카드도 마땅치 않아 보입니다. 유충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서울 상계동 자택 앞입니다. 현관문에는 당 윤리위에서 보낸 내용 증명을 수령하지 못했다는 안내서가 붙어 있습니다. 이 대표는 윤리위 징계가 내려진 지난 금요일 아침 라디오 인터뷰 이후 외부와의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번 주 공식 일정도 모두 취소한 채 대응 방안을 고심 중인 걸로 전해졌는데 대응책은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의총에서 윤리위 결정을 수용하고 권성동 원내대표의 당대표 직무대행을 결의한 상황에서 윤리위의 징계 처분을 보류하겠다는 기존 주장을 이어가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징계 결정을 인정하고 재심을 청구한다 해도 윤리위의 입장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고 법원에 소송을 내는 것 역시 패소에 대한 부담은 물론 측근들조차 만류하는 분위기입니다. 이 혼란을 빨리 극복하고 수습하는 데 다 도와야 된다. 그러니까 법적인 그런 가처분이나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다. 뭐라고 하던가요? 듣고만 있죠, 뭐. 결국 경찰 수사에서 성상납과 우마 의혹에 대한 무혐의를 인정받고 당내 여론의 반전을 꾀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현재로선 당내 우군도 많지 않아 보입니다. 이준석 대표 편에 있는 사람들이 줄었고 자진 사퇴를 계속 촉구하는 분들과 이 정도로 하고 좀 기다려보자 하는 두 가지 흐름이 아마 다수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당 지지율 변화나 여론의 흐름을 좀 더 지켜보겠다는 것이 이 대표의 구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당내 대표직 사퇴 여론이 더 번질 경우 적극적인 반격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MBC 뉴스 유충환입니다. 아베 전 총리의 피격 사망 직후 치러진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집권 여당이 유례없는 압승을 거뒀습니다. 아베 전 총리의 갑작스런 사망이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을 강하게 결집시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로써 일본이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는 등의 개정 작업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도쿄에서 현영준 특파원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새로 뽑는 참의원 125명 중 자민당이 절반이 넘는 63석을 차지했습니다. 자민당의 대승으로 연립 여당은 148석, 과반을 훌쩍 넘겼습니다. 安倍先生がどこかで自分のことを見ていてくださってると信じてます。だから一生懸命ここからの6年間必死に国民の皆様のために働いていこうと。 압승을 거둔 자민당의 당선자들은 환호성을 지르는 대신 묵념을 했습니다. 이른바 개헌 세력이라 불리는 자민당, 공명당, 일본 유신회, 국민민주당은 모두 177석으로 늘어나 개헌을 발의할 수 있게 됐습니다. 安倍元総理の思いを受け継ぎ、特に情熱を傾けてこられた憲法改正など、ご自身の手で果たすことができなかった難題に取り組んでまいります。 일본 언론들은 아베 전 총리의 총격 사망으로 일본 내 보수 지지층이 강하게 결집했고 31%에 이르는 부동층도 동정표를 던진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자신의 중간평가 성격이었던 이번 선거에서 큰 승리를 거둔 기시다 총리는 오는 9월 내각 인사와 당직 개편을 실시한 뒤 올해 안에 본격적인 개헌 절차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현영준입니다. 보신 것처럼 이번 선거 결과로 인해서 일본 개헌 세력이 힘을 더 얻게 됐는데요. 도쿄 현영준 특파원 연결해서 좀 더 선거 결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 특파원, 개헌은 피살된 아베 전 총리의 일생 과업이었다라고도 했는데요. 기시다 총리 역시 선거 직후에 개헌 의지를 더 강조했죠. 네, 이제 개헌은 시간 문제가 됐습니다. 사실 이번 선거 전에도 개헌 세력은 개헌 발의가 가능한 의석수를 갖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번 선거에선 개헌을 공약으로 걸었고 일본 국민들이 지지해서 압승을 했다는 점에서 개헌에 힘이 붙은 겁니다. 극우 강경파의 중심 인물이었던 아베 전 총리는 헌법을 개정해 자위대의 위상을 높이고 방어만 하도록 돼 있는 규정도 없애서 적을 먼저 공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방위비도 현재의 2배로 늘려야 한다고 말해왔습니다. 이렇게 군사 대국화를 꾀하는 일본에 대해서 중국이 먼저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일본이 역사의 교훈을 얻으라고 말했고 관영 매체도 아베의 유산을 계승하는 건 전 세계는 물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도 해롭다며 강한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자, 우리 역시도 개헌은 물론이고요. 또 한일 관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도 관심인데 기시다 총리도 민감한 현안들을 이번 선거 이후로 미뤄둔 측면이 있었잖아요. 기시다 총리는 자민당 내 온건파입니다. 주변국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경제를 일으키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는데요. 이번 선거에서 승리한 기시다 총리가 강경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앞으로 한일 관계에 보다 유연성을 발휘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의견도 있는데요. 일본에선 지금 아베 유훈 정치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베 전 총리의 죽음이 미화되고 숭배되면서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위안부 합의나 강제징용 배상 등 생전에 아베 전 총리가 강하게 집착했던 문제들은 쉽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오늘 국내에 마련된 아베 전 총리 분향소를 찾아서 조문했습니다. 박 장관은 다음 주 일본을 방문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참의원 선거 이후 일본과의 첫 접촉으로 향후 한일 관계를 전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MBC 뉴스 현영준입니다. 아베 전 총리를 살해한 범인이 아베가 어머니가 빠진 종교단체랑 관련이 있어서라고 범행 동기를 밝혔죠. 그런데 이 특정 종교단체가 통일교였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범행을 하기 하루 전날 범인이 통일교 건물을 향해서 시험 발사를 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필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본 나라현 나라시의 통일교 건물. 건물 출입구 왼쪽으로 콘크리트가 떨어져 나가고 철제 문이 휘어진 흔적이 보입니다. 아베를 향해 총을 쏜 야마가미 테츠야가
범행 하루 전 이곳에 와서 총을 시험 발사해 본 겁니다. 직접 제작한 총에는 6개의 탄환이 들어있다고 했는데 총탄 흔적도 정확히 6개로 일치합니다. 야마가미는 경찰 조사에서 건물을 향해 총을 쐈는데 큰 소리에 당황한 나머지 도망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마가미의 집에서는 저격 현장에서 사용한 것과 유사한 총이 여러 정 발견됐는데 야마가미는 유튜브 동영상을 참고해 총을 제작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야마가미가 총을 만들어 아베를 살해할 결심을 하게 된 건 지난해 9월 인천 송도에서 열린 통일교 행사에 아베가 기조연설을 했기 때문입니다. UPFの平和ビジョンにおいて家庭の価値を強調する点を高く評価いたします。 어머니가 통일교에 재산을 기부하고 파산해 원망이 있었는데 아베의 이 연설을 보고 통일교와 연관이 있다고 믿었다는 겁니다. 통일교는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야마가미의 어머니가 교인이 맞다고 확인했습니다. 母親は当法人の教会員であり、これまでも1ヶ月に1回程度の頻度で教会の行事に参加してまいりました。 그러면서 아베 전 총리의 연설 때문에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는 야마가미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통일교는 헌금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은 피하면서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필입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2,693명, 한 주 단위로 2배씩 확진자가 늘면서 재확산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오늘 정부 자문위원회가 처음으로 회의를 열고 새로운 방역 대책을 논의하는데요. 방역 당국은 격리 의무를 유지하는 대신에 거리 두기는 다시 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정혜인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서울 마포구 선별진료소. 휴게 시간이 끝나기 무섭게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요즘에는 더 늘죠. 항변도 늘어나고 규제도 풀리고 그래서 한 2, 3주 전에 비해서 지금 한 20, 30%, 30, 40% 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지난주엔 하루 평균 검사 건수가 500여 건이었는데 오늘은 오전에 이미 그 숫자를 넘겼습니다. 한 주 단위로 확진자가 2배 넘게 늘어나는 더블링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코로나가 재확산하면서 다음 달 말쯤엔 확진자가 20만 명까지 나올 수 있다는 예측도 나왔습니다. 새 정부 들어 구성된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는 오늘 첫 회의에서 방역 대책을 논의합니다. 방역당국은 일단 영업시간 제한 등의 사회적 거리 두기는 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미크론 유행 때처럼 중증 환자나 사망자 수가 크게 늘진 않았고 국민 부담도 크기 때문입니다. 현행 60세 이상인 4차 접종 대상자는 미국처럼 50대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다만 지금까지 2번 연장된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유행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인데 확진자에 대한 정부 지원은 오히려 줄어듭니다. 모든 격리자에게 지급되던 생활지원금은 이제 중위소득 이하인 사람들만 받을 수 있습니다. 유급 휴가비도 종사자가 30명 미만인 기업에만 지원되고 재택치료자들은 진료비와 진통제 등 일부 비용을 스스로 부담해야 합니다. 격리 의무에 대한 부분은 남겨져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별화된 부분 때문에 이제 격리 자체를 좀 꺼려하는 분들이 있고요. 전문가들은 유급 휴가비가 지원되지 않는 사업장에서는 검사마저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도 우려했습니다. MBC 뉴스 정혜인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최근 부산지방검찰청을 압수수색한 사실이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한 검사가 고소장을 잃어버린 뒤에 이걸 숨기려고 통째로 위조한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검찰이 징계 없이 덮고 넘어갔다는 의혹 사건입니다. 대표적인 검찰 제 식구 감싸기 의혹 사건에 대해 공수처가 본격 재수사에 들어간 셈입니다. 김지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최근 부산지방검찰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2015년 당시 윤모 전 검사가 맡았던 한 사건의 수사 기록, 또 윤 전 검사에 대한 감찰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사건 고소장을 잃어버렸던 윤 전 검사는 고소장을 통째로 위조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아무 징계 없이 사표가 수리됐습니다. 금융권 고위인사 자녀인 윤 전 검사를 두고 검찰이 제 식구, 특히 귀족 검사를 감쌌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검사의 공문서 위조, 사문서 위조가 덮였습니다. 경찰이 그랬다면, 다른 공무원이 그랬다면 구속하거나 기소했을 사건이. 지난 2019년 임은정 검사가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을 고발했고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무려 3차례나 반려하면서 결국 증거 불충분으로 수사는 종결됐습니다. 다시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사 의뢰를 받은 공수처가 이번에는 직접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수사의 갈래는 두 가지입니다. 당시 윤 전 검사는 검찰 공문서인 표지, 첨부된 사문서인 고소장 전체를 위조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위조 3년 가까이 지나 뒤늦게 윤 전 검사를 재판에 넘겼는데 가짜 표지를 만든 공문서 위조 혐의만 적용했습니다. 공수처는 가짜 고소장을 만든 사문서 위조 혐의를 다시 조사하고 나선 겁니다. 공수처는 윤 전 검사에게 출석을 요청했지만 윤 전 검사는 이미 처리가 끝난 사안이라며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수처는 윤 전 검사를 먼저 조사한 뒤 당시 감찰과 사건 처리는 적절했는지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당시 감찰 관계자는 중징계 사안이 아니어서 징계 없이 사표가 수리됐다고 공개 반박한 바 있습니다. 윤 전 검사의 사문서 위조죄 공소시효는 7년으로 오는 12월까지여서 공수처 수사도 조만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성매매 단속에 나선 경찰이 단속 현장에서 찍은 성매매 여성의 알몸 사진을 합동 단속팀의 단체 SNS 방에 공유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피해 여성은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관련 수사와 책임자 징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나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 3월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 성매매 합동 단속에 나선 경찰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현장에서 성매수 남성과 알몸 상태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성매매 여성을 목격한 경찰은 곧바로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이미 카메라가 손에 쥐어져 있었고 셔터음이 이렇게 3번 찰칵찰칵 들렸는데 그러자 여성은 동의 없이 알몸 사진을 찍었다고 항의하며 삭제를 요구했지만 경찰은 증거자료라면서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조사를 받으러 경찰서에 나온 여성은 자신의 사진이 합동 단속팀의 단체 SNS방에 공유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서울경찰청과 일선경찰서 경찰관 10여 명, 대부분 남성이 참여한 SNS방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그 사진이 단톡방에 공유가 됐다면 그거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제 사진을 저장을 할 수 있고 저는 그거를 수습할 자신이 없었어요. 경찰은 수사 목적의 촬영과 공유였지만 나중에 SNS방에서는 김 씨의 사진을 삭제했고 수사 기록으로 보관하고 있지도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법경찰분과 통화를 했을 때는 해당 사진이 수사 기록에 편철되어 있지 않다, 수사 기록에 없다라는 답을 들었고요. 하지만 변호인 측의 정보 공개 청구 과정에서 경찰은 김 씨의 사진을 수사 기록으로 보관하고 있다며 말을 바꿨습니다. 김 씨 측은 경찰이 단속 당시 성매매를 입증할 증거물들을 확보한 상황에서 알몸 사진은 꼭 필요한 증거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몸을 가릴 기회를 전혀 주지 않은 채 알몸을 찍고 단체 SNS방까지 공유한 건 불필요한 관행이자 명백한 인권 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알몸 촬영과 같이 중대한 기본권 제한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최소 침해 원칙이 반드시 준수되어야 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보기 민망한 사진을 찍긴 찍었지만 수사팀에 자료를 넘긴 뒤 바로 삭제했다며 수사 자료로서 활용할지는 경찰이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어린 자녀의 사진이나 영상을 SNS에 올리는 부모들 많아졌죠. 예쁜 추억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일 테지만 나중에 자녀가 커서 이 사진들 보면 불쾌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정부가 어릴 때 자기도 모르게 올라온 사진과 영상은 삭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임상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육아로 검색했습니다.
부모들이 올린 자녀들의 사진과 영상이 잔뜩 검색됩니다. 4,400만 개가 떴습니다. 나중에 자녀가 큰 뒤에 보면 불쾌해질 사진과 영상들도 많습니다. 2달 전 한 유명 배우는 5살 아들의 알몸 사진을 올렸다가 논란이 됐습니다. 아들을 보호해라, 사진을 삭제해라.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팬들도 400개가 넘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아이의 뜻을 묻지 않고 부모가 마음대로 이렇게 사진을 올려도 될까? 어릴 때 알몸 사진이 SNS에 올라와 있으면 좀 어떨 것 같아요? 제 몸이니까 제 건데 마음대로 올리시는 게 좀 약간 기분이 좀 많이 나쁘고. 네, 많이 창피한 것 같아요. 그런 경우가 있다라면 뭐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저 그냥 바로 엄마랑 아빠한테 내려달라 부탁할 것 같아요. 실제로 2016년 캐나다에서는 13살 청소년이 어린 시절 창피한 사진을 올렸다는 이유로 부모를 상대로 3억 원을 청구한 소송까지 낸 적도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앞으로 어릴 때 자기도 모르게 올라온 글, 사진, 동영상을 업체에 삭제 요청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자기가 올린 것만 가능한데 이칠 권리를 더 적극적으로 보장하겠다는 겁니다. 아동 청소년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 보다 권리 행사에 취약한 측면이 많기 때문에 법제화를 해나가겠다. 외국은 더 엄격합니다. 프랑스는 부모가 자녀의 사진을 동의 없이 올리면 벌금 6천만 원이나 징역 1년까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유엔은 어린이의 프라이버시권을 국가가 법으로 보장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상재입니다.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보행자가 35%였습니다. 내일부터 강화되는 도로교통법엔 우회전할 때 사람이 보이면 차량은 일단 멈춰야 하고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특히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김현지 기자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인천의 한 초등학교 앞 교차로. 횡단보도에 녹색등이 켜졌는데도 승용차가 멈추지 않고 우회전을 지나갑니다. 보행자 3명이 기다리던 중이었고 교통 안내원까지 있었는데도 속도도 줄이지 않고 지나간 겁니다. 잠시 후 역시 녹색등이 켜져 있는데 또다시 차량 2대가 연속으로 우회전합니다. 보행자들은 차들이 지나간 뒤에야 길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멈춰선 차량도 횡단보도를 절반 가까이 침범하기 일쑤. 스마트폰을 보며 길을 건너는 아이의 모습이 아슬아슬해 보입니다. 바로 이렇게 멈춰주지 않고 좀 앞으로 많이 나올 때가 있어서 그럴 때는 좀 위험한 것 같긴 하더라고요. 맞아. 심지어 이곳은 어린이 보호구역. 작년 3월 초등학생이 불법 우회전하던 화물차에 치여 숨진 곳인데도 위험한 운행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내일부터는 우회전할 때 보행자가 보이면 신호와 관계없이 일단 멈춰야 합니다. 먼저 횡단보도 위에 사람이 있으면 차량은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횡단보도 위에 사람이 없더라도 길을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보이면 역시 멈춰야 합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초등학교 맞은편에 있는 횡단보도입니다. 이렇게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는 건너려는 사람이 없더라도 무조건 정지해야 합니다. 신호등이 없는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의 경우 사람이 있든 없든 멈춰야 한다는 겁니다. 보행자가 없을 때는 우회전했었거든요. 그리고 정차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아질 것 같긴 해요. 법규를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경찰은 앞으로 한 달을 계도 기간으로 정해 강화된 도로교통법을 집중 안내하고 계도 기간이 끝나면 수시로 단속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요즘 식당이나 카페들 중엔 무인 단말기로 주문하고 계산하는 곳이 많아졌습니다. 편리하긴 합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은 이 무인 단말기가 소리 없는 벽이라고 토로합니다. 차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낮 서울 중구의 한 패스트푸드점. 지팡이를 집은 시각장애인들이 줄지어 들어갑니다. 곧바로 마주한 무인 단말기. 서자마자 난관에 봉착합니다.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음성 안내 기능 지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비장애인이 옆에 와서 버튼 위치를 알려줘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고기가 딱 런치 위치였어요. 기본적인 메뉴 주문에도 3분 넘게 걸리는 상황. 급기야 시각장애인의 손을 잡고 대신 눌러주기까지 합니다. 제가 직접 키오스크를 통해 햄버거를 주문해 보겠습니다. 여기 장애인 도움 기능이 있지만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지원 기능이 없습니다.
그나마 손으로 인식이 가능한 건 이 단말기뿐입니다. 할 수 있는 게 카드를 꽂는 것밖에 없어요. 솔직히 말 그대로 무한대로 전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급할 때는 비장애인인 기자에게도 사용이 어렵게 느껴지는 무인 단말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진짜 모르겠다. 시각장애인들에겐 소리 없는 벽처럼 느껴진다고 합니다. 다 주문하고 꽂아야 되는지도 전혀 모르겠고 전혀 이런 정보를 키오스크를 통해서 얻을 수가 없어요. 그냥 벽이에요, 벽. 오늘 낮 시각장애인 60여 명이 패스트푸드점에서 무인 단말기를 이용해 식사를 주문하는 행동을 벌였습니다. 음성 지원 기능과 점자를 탑재한 단말기 도입을 오는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정부의 연구 용역 결과에 반발한 겁니다. 시각장애인 국회의원도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4년이라는 시간을 장애인들을 체벌해다 좋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시행령에서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장애인 단체가 전국 1000여 개 무인 단말기를 무작위 조사한 결과 모든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기기는 인천의 한 병원에서 단 1개 발견됐습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전남 무안 앞바다에 1,200톤급 준설선이 침몰하면서 기름이 바다로 유출이 됐는데요. 알고 봤더니 이 선박이 3년 넘게 고장난 채 바다에 방치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민들은 예고된 인재라면서 비난했습니다. 박종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에 시커먼 기름띠가 생겼습니다. 따라가 보니 선박 한 척이 오른쪽으로 기운 채 물에 잠겨 있습니다. 배에서는 계속해서 기름이 흘러나왔고 폭 100m, 길이 500m 구간에서 기름띠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새벽 육지에서 300m가량 떨어진 바다에서 준설선이 침몰해 기름이 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선박이 우연으로 약 40도가량 기울어져 침수가 일부 발생한 상황이었고 사고 해역 주변 해상에서 기름띠를 확인했습니다. 과거 한평항에서 모래 채취에 이용됐던 준설선인데 이곳에 3년 넘게 정박해 있었습니다. 비용 문제 때문에 선주가 고장난 배를 방치한 건데 어민들은 지속적으로 이 배를 치워달라고 무안군청에 요청했지만 별다른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방치 선박을 제거하지 아니할 때는 우리가 고발을 하고 처벌을 받게 하려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사고 이후 방제 과정도 문제입니다. 기름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된 오일 펜스가 보시는 것처럼 배 위에 걸쳐 있습니다. 재구시를 못하는 오일 펜스 사이로 기름띠가 더 확산됐습니다. 기름이 뒤덮인 내역은 가두리 양식장에 있는 곳으로 어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많죠. 이게 심각하잖아요. 저류가 세다면은 그냥 쉽게 넘어가는 내면상이라 그 띠가 다시 계속 반복되는 현상이에요. 일단 큰 확산은 막았지만 해경은 유출된 기름의 종류나 선체 파손 여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추가 유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를 받던 여성의 집에 한 남성이 무단으로 침입해서 불까지 지르고 도망을 갔는데요. 이 범인은 여성이 스토킹으로 신고했던 남성이었습니다. 지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19 구급차가 좁은 골목길을 내달립니다. 놀란 주민들이 집 밖으로 나와 모여듭니다. 어젯밤 11시 반쯤 경기도 부천의 주택가에서 불길이 치솟았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화재 전후로 여성의 비명소리도 들렸습니다. 무서워서 우리는 그냥 소리만 듣고 있다고 너무 이번에는 심한 것 같다 해서 거실에서 불이 올라오더라고요. 불이 난 집에 살던 여성은 피를 흘리며 크게 다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사건 직후 용의자로 추정되는 남성이 건물을 빠져나가 골목을 뛰어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남자가 하나가 도망가는 걸 봤다는 거야. 바지가 찢어져갖고 막 도망을 가더래. 알고 지내던 여성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폭행하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남성입니다. 담이 들어있었는데 갑자기 이불 같은 게 덮쳐지면서 공기 같은 걸로 머리를 내리치고 퐁 소리가 나면서 불 같은 게 났다고. 현장을 벗어난 남성은 차량을 운전해서 이곳 시흥까지 온 걸로 추정이 되는데요. 남성은 불에 탄 이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남성이 범행 후 자신의 차량에 불을 질러 극단적 선택을 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평소 여성에게 폭력을 휘두르거나 직장까지 찾아와 스토킹 혐의로 2차례 신고됐던 인물입니다. 경찰이 피해 여성에게
실시간 신고와 위치 추적이 가능한 스마트 시계를 지급하고 남성에게 접근 금지 등의 조치를 내렸지만 갑작스런 범행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MBC 뉴스 지윤수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에 난데없이 쇳덩어리가 날아와서 유리창을 뚫고 나가는 아찔한 사고가 벌어졌는데요. 앞서 달리던 화물차에서 떨어져 나온 쇳덩이였습니다. 이유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오전 경기 이천시 중부고속도로에서 1차로를 달리고 있던 승용차. 앞서 2차선을 달리던 화물차 쪽에서 날아든 쇳덩어리가 갑자기 유리창에 부딪힙니다. 조수석 앞유리를 강타한 쇳덩어리는 그대로 뒷유리까지 뚫고 나갔습니다. 차량의 앞뒤 유리창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뭔가가 날라와서 이 차를 때린 거죠. 말 그대로 팡 하는 소리가. 운전자 물론 조수석에 타고 있던 부인, 뒷좌석에 타고 있던 장모와 딸은 간발의 차로 쇳덩어리를 피했습니다. 쇠파이프 같은 게 보여서 이렇게 죽는가 보다 하고 했는데 몸에 아무 이상이 없길래 다행이다. 난데없이 날아든 쇳덩어리의 정체는 화물차용 판스프링. 노면에서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차량 하부에 설치하는 완충 장치입니다. 일부 화물차 기사들이 적재함에 물건을 더 싣기 위해 지지대로 사용하다 떨어뜨려 사고를 내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2018년엔 중부고속도로에서 날아든 판스프링에 운전자가 맞아 숨졌고 지난 5월에도 화물차가 밟은 판스프링 때문에 운전자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앞서 가던 화물차가 판스프링을 떨어뜨린 건지 길에 떨어져 있던 걸 밟아서 튀어오르게 한 건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유경입니다. 지난해보다 열흘 이상 빨리 찾아온 폭염으로 인해서 가축 농가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람도 버티기 힘든 수준의 이 불볕 더위에 가축들이 먼저 쓰러지고 있는 건데요. 김진성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리 7만 5천 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농장입니다. 비닐하우스마다 초대형 선풍기들이 24시간 내내 돌아가고 천장에서는 시원한 물이 계속 분사됩니다. 12년째 오리를 사육하고 있는 최현열 씨는 올여름 폭염이 시작된 이후 막사 안의 온도가 섭씨 30도를 넘지 않도록 잠시도 긴장감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폭염으로 5천 마리 가까운 오리를 한꺼번에 잃은 뒤 최 씨는 더위가 가장 무섭습니다. 그때 생각하면 아찔하죠. 폭염이라는 것이 갑자기 40도 올라간다면 겁나죠. 생각하면은. 전국적으로도 폭염 경보가 시작된 지난달 20일부터 20일 동안 가축 폐사 신고가 615건 접수됐고 닭과 돼지가 15만 마리 넘게 폐사했습니다. 더위가 예년보다 2주가량 일찍 찾아온 데다 장마철이 되면서 습도까지 높아져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세한 농가를 중심으로 집단 폐사가 이어지면서 지자체는 축산 농가들이 특히 온도 관리와 환풍에 신경 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가축들이 힘들기 때문에 내부 온도를 30도씨 이하로 떨쳐주는 그래서 환풍기라든지 통풍창이라든지 또 재해보험 가입비와 가축의 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 있는 영양제 구입을 지원하는 등 폭염 피해 예방 예산도 긴급 편성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더위뿐 아니라 치솟는 물가 때문에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죠. 면세유를 비롯해서 종자, 비료, 농자재까지 가격이 줄줄이 오르면서 올해 농사를 포기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구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파프리카를 재배하는 한 시설하우스. 이번 달부터 새 파프리카 생산을 위한 파종을 준비해야 하는데 그냥 파종을 포기해야 되나 걱정입니다. 치솟는 면세유 가격 때문입니다. 면세 경유 1리터에 1,670원, 1년 사이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전기료 7% 인상까지 더하면 9,000제곱미터의 시설하우스를 기준으로 올해 인상될 난방비만 4천만 원이 넘을 거란 예상입니다. 하지만 도매로 판매되는 파프리카 가격은 5kg 한 상자 가격이 6,000원대로 지난해보다 25%나 떨어졌습니다. 기름값으로 한 3천만 원 썼으면 올해 같은 경우는 한 5,500 정도 저희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코로나19로 각종 행사가 취소되면서 직격탄을 맞은 하회 농가는 엎친 데 덮친 격. 이 안개꽃 생산 농가는 비료값 40%, 농약비 20-30%가 올랐고 전량 수입하는 종잣값도 50%나 올라 1,000만 원 이상 더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줄어든 하회 수요는 여전히 회복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비료 같은 경우도 25%에서 35% 가까이 올랐어요. 농민을 그냥 죽인다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농민들은 지자체의 기름값 보조와 영농 자재 구입비 지원을 요청했지만 종자, 농약, 비료값도 다 올라 농가 원자재 값이 지난해 대비 10% 이상 오른 상태. 우리는 지금 절박하다. 생산비도 못 건지는 일이 허다하여 내년에도 농사 지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 MBC 뉴스 구정석입니다. 원달러 환율도 13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면서 환율에 가장 민감한 사람들이죠. 해외 유학생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내는 돈은 같지만 받는 돈은 줄어들면서 해외에서 생활하는 학생들도 또 돈을 보내는 부모님들도 그만큼 힘들어졌는데요. 뉴욕에서 이용주 특파원이 유학생들을 만나봤습니다. 2017년 뉴욕대에 입학한 전종배 씨. 군 복무 기간을 빼면 4년 차 뉴욕커입니다. 외식은 크게 줄였습니다. 대신 동네 식료품 가게에서 재료를 사다가 집에서 직접 끼니를 해결합니다. 계란 종류나 이렇게 소시지 종류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 보통 점심은 그렇게 다 해결하는 편이에요, 요즘. 집도 멀리 옮겼습니다. 학교는 30분이 멀어졌지만 월세 부담이 줄었습니다. 제가 기숙사를 들어갔다면 지금이랑 비교했을 때 더 많은 돈을 썼을 것 같아요. 한 2배 정도? 지금 주거비의 2배 정도예요? 네, 2배 정도. 새는 돈을 막기 위해 지출 항목을 나눠놓고 가계부도 쓰기 시작했습니다. 집세를 현금으로 내는데 그 집세를 미리 다 빼놓고 다 계획을 짜놓는 편이에요, 요즘에는. 돈을 어떻게 쓸지. 뉴욕 맨해튼의 뉴욕대학교 앞. 한국 유학생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가장 큰 걱정거리는 치솟는 환율입니다. 좀 안정될 때까지 군대 갔다가 이제 나올 때 되면 좀 나아지겠지 이런 생각하고 들어가는 사람을 알고 있어요. 한국에서 돈을 붙여주시는 부모님도 힘들고 학생들은 또 죄송스럽습니다. 환율이 올라서 저에게 따로 이제 돈을 보내주시는 게 부담스러우시다고 이제 표하셔가지고요. 1달러를 써도 이게 한국 돈으로 얼마다 이렇게 생각을 하도 쓰는데 밥을 먹어도 돈을 더 많이 쓴다니까 죄책감도 많이 들고. 방소영 씨는 200곳이 넘는 회사에 지원을 해서 지금 4곳에서 인턴을 합니다. 어머니 걱정은 조금 줄였지만 그래도 돈 아껴 쓰라는 당부가 따라붙습니다. 방학 중에 생활비 소금 안 해도 된다고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되네. 스스로 벌으니까 절약하는 것도 좀 익혀나가고. 고물가의 고환율까지 겹치면서 미국 내 한국인 유학생 감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한인 유학생은 1년 전보다 20% 감소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인공지능으로 공산당에 대한 충성심도 검증한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CCTV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는 중국에서 논란을 일으킨 기술인데요. 첨단 기술을 통해서 주민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점점 확장이 되면서 디지털 전체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이혜인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베이징 시내의 한 도로. 한낮인데도 차량이 지나갈 때마다 조명이 터집니다. 카메라가 사진을 찍는 겁니다. 오토바이와 자전거, 사람이 지나가도 조명이 터집니다. 교통법규 위반 단속용이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들의 정보를 수집하는 겁니다. 이곳은 MBC 베이징 지국이 있는 건물 앞입니다. 반경 50m 내에 CCTV가 몇 대가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도 위에, 건물 출입구에 눈에 보이는 것만 25대나 됩니다. 이런 카메라는 중국 공안의 범죄자 추적 시스템 텐왕에 이용됩니다. 텐왕은 안면 인식이 가능한 인공지능 카메라를 경찰의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해 범죄자를 추적하는 방식인데 반체제 인사를 감시 통제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감시망 확산 속도는 최근 급속히 빨라져 5년 전 2천만 대 수준이던 카메라 숫자는 지금은 5억 대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中国已经建成世界上最大的视频监控网，视频镜头超过2000万个。 아예 사람들 내면의 사상과 마음 상태를 수치화하려는 시도도 생겨났습니다. 허페이 국가과학센터가 만든 스마트 사상 정치방. 컴퓨터 화면에 중국 공산당의 사상교육 콘텐츠가 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교육생들의 시선과 얼굴 표정, 뇌파 등을 분석해서
사상 교육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지 파악하는 근거로 활용합니다. 사실상 공산당에 대한 충성심 테스트입니다. 4.8对于党员教育具有很好的促进作用。4.8能够利用大数据技术对学员学习情况进行一个总结分析。 하지만 쇠뇌를 하겠다는 거냐는 비난이 쇄도하자 연구소는 홍보 영상을 삭제했습니다. 강력한 국가 권력의 최첨단 IT 기술을 활용한 감시 수단까지 더해지면서 중국이 개인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는 빅브라더 국가로 나아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혜인입니다. 국가 부도 사태가 벌어진 스리랑카에서는 국민들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면서 대통령 관저 점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시민들의 고통과 동떨어진 관저 내부의 모습에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이 소식은 박소희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통령 관저는 시민들이 완전히 점령했습니다. 배가 고파 못 살겠다고 대통령을 쫓아내고 들어와 보니 대통령 사는 곳은 너무 달랐습니다. 마당에는 수영장이 있습니다. 다이빙을 하고 튜브까지 타면서 물놀이를 해봅니다. 체육관에 있는 운동기구들도 올라타 봅니다. 달리기도 하고 하체 운동도 합니다. 밖에 정원이 훤히 보이고 전망도 좋습니다. 방에 들어가서는 푹신한 침대에 누워도 보고 황금색 소파에 앉아서 기념사진을 찍기 위해 줄도 섭니다. 대형 어항에 있는 물고기한테 밥도 줘봅니다. 로비 벽에는 값비싼 그림들이 걸려 있습니다. පීඩනය පිට කරන්න. ඇත්තට මේ වගේ තැනක මේගොල්ලෝ මේ සැප විඳලා තියෙන විදිය ඔයාලා බැලුවොත් ඔයාලට තේරෙනවා රට හදන්න වෙලාවක් නැහැ ඇත්තටම. මේ තැන රට හදනවට වැඩිය දේවල් තියෙනවා මේ මිනිස්සුන්ට කරන්න. 스리랑카 국민들의 삶은 대통령과 너무 달랐습니다. 전기가 끊겨 선풍기는 멈췄고 냉장고는 비었습니다. 기름도 먹을거리도 의약품도 떨어진 나라에서 시위는 이미 올해 초부터 시작됐습니다. 시위대한테 궁을 뺏기고 도망친 대통령은 오는 13일 사임하겠다고 밝힌 뒤 지금은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대통령 관저를 장악한 시민들은 아예 솥을 걸어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서 버티기로 했습니다. We will be here till 13th or 14th to see whether he will resign or not. We don't trust him anymore because. 하지만 스리랑카 국민들의 경험은 코로나와 전쟁이 가속화시킨 더 가난한 나라부터 시작되는 고통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유엔은 스리랑카 10가구 중 9가구가 끼니를 거르고 있고 300만 명이 긴급 인도적 지원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수희입니다. 월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친선전을 위해 입국한 손흥민 선수의 소속팀 토트넘이 오늘은 공개 훈련을 진행했는데요. 수천 명의 팬들이 몰리면서 정말 엄청난 인기를 자랑했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손흥민의 깜짝 등장과 팬들의 함성으로 가득 찼던 인천공항. K는 SNS에 서울에서 엄청난 환영을 받았다는 소감을 남겼고 콘테 감독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It was incredible to find all those people at the airport. It was incredible for me, and I didn't expect so many people, so many fans. 아예 걸개까지 정성스레 준비해온 팬을 만난 모우라는 한국말로 감사 인사를 남겼습니다. 직접 동료들을 맞이했던 손흥민도 선수단 숙소 방마다 선물을 전하며 우리나라에 와줘서 정말 뜻깊고 이번 시즌을 특별하게 만들어보자며 세심한 편지까지 남겼습니다. 토트넘을 향한 뜨거운 관심은 오늘 공개 훈련에도 이어졌습니다. 팬 6천여 명이 서울 월드컵 경기장을 찾아 선수들의 몸짓 하나하나에 탄성을 터뜨렸습니다. 죽기 전에 한번 손흥민 선수는 꼭 보고 죽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취소표를 잡으려고 새벽 1시 동안 1시까지 한 일주일 동안 계속 클릭을 했었거든요. 케인과 모우라 등 선수들은 팬들의 응원에 손을 흔들며 화답하면서도 무더위 속에서도 사뭇 진지하게 1시간가량의 훈련을 소화했습니다. 토트넘은 모레 저녁 K리그 선발팀과 한국에서 첫 친선 경기를 치릅니다.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동아시안컵 축구대표팀 명단이 발표됐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이승우 선수는 이번에도 부름을 받지 못했습니다. 손장훈 기자입니다.
어제 시즌 9호 골을 터뜨리며 4대3 대역전국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이승우. 최근 4경기 연속골에 이어 3경기 만에 득점골을 가동했고 득점 장면 등 모두 임팩트가 강렬해 벤투 승선의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꾸준히 보여줘야지만 국가대표에 다시 들어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고 대표팀에서 다시 들어가서 뛰는 게 꿈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번에도 이승우는 없었습니다. 다음 주 동아시안컵을 위해 K리그 선수 위주로 26명의 대표팀을 꾸렸지만 벤투 감독은 또다시 이승우를 외면했습니다. 팬들은 K리그에서 가장 핫한 선수가 제외됐다며 축구협회 SNS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K리그에서도 계속 이제 교체로 들어갔다가 교체로 나오기도 하고 풀타임을 거의 못 뛰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벤투 감독 입장에서는 모든 선수들이 체력적으로 어느 정도 이상의 완성도를 가져야 되고 지난 2019년 이후 3년 넘게 대표팀의 부름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승우. 카타르 월드컵을 염두에 두고 약점으로 지적받던 수비 가담과 이타적인 플레이를 보완하며 대표팀 승선에 강한 의지를 나타냈지만 끝내 태극마크를 다는 데 실패했습니다. K리그 득점 3위 제주 주민규도 이번에 또 제외된 가운데 대표팀은 오는 17일 일본으로 출국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손장훈입니다. 아시안게임 연기로 상심한 선수들을 위해 선수촌에서 작은 운동회가 열렸습니다. 볼거리가 다양한데요. 뛰고, 달리고, 굴리고, 당기고.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에 운동회가 열렸습니다. 올해 아시안게임이 연기되면서 대한체육회가 선수들 사기 진작을 위해 유쾌한 체육대회를 마련한 건데요. 30개 종목 600여 명의 선수들이 모였는데 마음껏 즐기는 모습이 보기 좋죠. 다른 종목 선수들과 어색함도 잠시 직접 구호도 만들고 응원하면서 친해졌습니다. 대표팀 생활 굉장히 오래 했었는데 이렇게 선수촌에서 특별한 행사를 하게 되니까 되게 새롭기도 하고 팀별로 나눠서 응원하는 재미가 있어서 체조가 일단 제 또래가 많은 것 같아서 체조 선수들하고 친해지고 싶습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팔씨름. 국가대표 선수들이라 힘센 선수들이 많을 텐데 남녀 모두 유도 선수들이 압도적인 실력으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김민종 선수 흥겨움을 주체하지 못하네요. 운동회 하면 상품도 빼놓을 수 없죠. 예전엔 선수가 쌍꺼풀 수술을 했다고 징계받은 적도 있었는데 이젠 쌍꺼풀 시술권이 상품으로 등장했네요. 마지막은 복면가왕에도 출연했던 역도 김수현 선수의 노래 선물. 태극마크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은 선수들, 오늘은 마음껏 즐겼길 바랍니다. 이 비구름이 지나면서 폭염은 잠시 약해졌지만 밤더위가 여전합니다. 습도가 높아 밤사이로 기온이 좀처럼 떨어지지 못해서 서울도 열대야 기준인 25도에 버금가겠고 광주 25도, 특히 제주는 27도로 열흘 연속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이 반면 밤사이에도 비가 오락가락하는 영동 지방의 더위는 상대적으로 덜하겠습니다. 내일도 비 소식이 있긴 한데 내리는 지역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오전부터 늦은 오후 사이에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오겠고 곳에 따라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겠습니다. 이후로는 다시 장마 전선이 꿈틀대기 시작해서요. 수요일인 모레 전국에서 비가 오겠는데요. 특히 수도권과 강원도는 오후부터 빗줄기가 강해지겠습니다. 내일도 전국 하늘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출근길에는 강원 산지와 남부 내륙에서 안개가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과 대구 24도, 광주 25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요. 낮 최고 기온도 서쪽을 중심으로 더 오릅니다. 서울과 대전 32도, 광주 31도가 되겠고 강릉은 26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은 이번 주 내내 장맛비가 오다 그치길 반복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월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